예, 오늘 금융투자 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과 사회는 이지연 선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사회자 직권으로 우선 서은숙 상명대 교수님, 그리고 옥형석 본부장님, 최승현 본부장님 순서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와 관련해서 손영채 자본시장 과장님께서 좀 랩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토론 시간 5분 정도에서 한 7분, 매우 좀 중요한 사항 이슈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숙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서은숙입니다. 오늘 송민규 박사님이 발표를 굉장히 자세히 잘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현재 국내 금융 투자업의 상태를 매우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이제 의견을 발표 내용에 다 담아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현황을 요약하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송민규 박사님과 연태훈 박사님의 금융에 대한 이 철학이 묻어 있는 그러한 발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이런 발표는 패널로서 할 말이 별로 좀 없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매우 곤란한 보고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의하는 내용들에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걸로 좀 끝내고 싶은데요.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하는 것이 사실은 원 내용을 좀 훼손시키는 그러한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의 발전 방안, 디지털화, 그 다음에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확산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송민구 박사님도 뭐 금융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정말로 이제 이 다른 그러니까 은행업이 아니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본연의 기능 차원에서 금투업이 왜 이렇게 디지털화가 이제 직접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가, 이제 먼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투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 발전 방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자산운용업의 발전 방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한계들이 이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송민규 박사와 함께 작업을 또 한 적이 있어서 아마 발표자께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 부분들하고 같이 쭉 연계시키면서 디지털화가 왜 어려운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패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으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해외에 진출한 이러한 우리 금투업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도 금융투자 회사들이 보면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금융투자 회사별로 뭔가 전문화, 뭐 특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기가 별로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디지털화 부분에서는 전문화 차별화가 조금 이제 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제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사한 영업들을 하고 있어서 경쟁의 무대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놓고 조금 시장 부분들을 같이 이제 경쟁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우리끼리 경쟁하는 모양이면 그나마 이제 대형 IB들이 나가서 시장 선점하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모양이면은 좀 그래도 매우 바람직한데 물론 이제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금융투자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 굉장히 좀 많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자고 금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구조조정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구조조정을 활발히 해서 사실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에 굉장히 적합한 모형들이 어디에도 좀 갖다 대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조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실 위탁매매업 위주의 수익 구조에서는 사실 발표자가 설명한 것처럼 그 디지털화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자동화 부분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부분은 이미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더 이제 개선하거나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관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 먼저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이제 발표자께서 발표하실 때 금융투자업의 양호한 건전성, 단순한 거버넌스, 풍부한 IT 역량이 우리가 신사업을 개척하고 디지털화 부분의 글로벌 선도자로서 굉장히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동력이다라고 그러한 강점을 우리 금융투자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이제 집중을 해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를 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디지털 부분이 이제 일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디지털화를 하기 전에 신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서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인프라인 디지털화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경쟁력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진출 특징을 보시면 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에 그리고 한국물 중개에 치중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 간의 차별성이 굉장히 없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태가 되고요. 증권사 해외 점포들도 굉장히 영세한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IB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브로커리지, 시장 조성, 뭐 이러한 부분들, 대규모 자본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결국 대규모 자본력과 IT에 의존해서 그러한 사업에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디지털화가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지만 아마 같이 붙어서 디지털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지 자산 운용이라든지 기업의 자문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춘 사업 중심의 해외 업무 확대에 역량을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디지털화를 통한 뭐 분석이라든가 상품 거래라든가 로보 어드바이저라든가 이런 게 같이 접목이 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온라인 중심 기반의 구축을 등 그러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은행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그 자본의 조달과 운용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상이한 상황에서 이를 연결하는 우리가 기능을 강화하는데 해외 진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 그 금융투자업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금 조달과 자산 운용 지역이 충분히 분산이 되면은 현지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투자은행과 같은 글로벌 링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어느 정도 시스템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같이 붙여야지 이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해외에서 브로커리지 시장 조성의 경쟁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리서치나 매매 시스템이나 이런 거의 우수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몇몇 신흥 시장을 동시에 좀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국물 위주의 브로커리지 진출, 한국 전문가로서의 리서치 특화로는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화하고 같이 또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뭐 국내 글로벌화 가능하려면 국내 금융회사의 외환 관리 역량 또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산 운용 부분은 이제 코멘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요즘 같은 분위기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이제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 관련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ARFP 시행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사실 잘 되면 우리 자산 운용업 경쟁력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유럽 다 아시다시피 UCITS가 크게 기여를 한 것처럼 우리 펀드 산업의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사들이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까에 이제 기회가 왔는데 사실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 국내에 한정된 투자 기반 넘어서서 가능성 있는 해외 시장으로 우리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원국의 펀드들 우리 유입되면 금융 소비자의 펀드 선택권도 굉장히 강화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산운용업에 정말 정말 그 다양한 펀드를 만들어내고 경쟁력 있는 펀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살을 깎는 경쟁력 제고 노력이 없으면 오히려 해외 자산 운용업하고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리게 돼서 해외 운용사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다 챙겨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량을 우선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렇게 펀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금융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피해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이렇게 잃어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문제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좀 강화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비스 중심 체제로의 전환 문제인데요. 이게 디지털 전환이죠. 그래서 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금융 투자업에서 디지털화를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발표를 하신 송민규 박사가 스완과 에디슨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슬램덩크의 왼손은 거들 뿐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토론을 하면서 디지털화보다는 금융 투자 본연의 기능을 우리는 지금 현재 더 체계화시키고 강하게 갖고 가야 되고 여기에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처럼 가이드하는 왼손의 역할과 던지는 오른손의 역할이 사실은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본연의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실제로 사업화하고 본연의 기능을 가이드하는 방식은 많이 바뀔 겁니다. 왼손의 이제 역할처럼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화에서는 너무 디지털화에 매몰되지 말고 금융의 본연의 기능을 잘해야 된다는 그 발표자의 말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야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옥경석 본부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가급적 한 5분에서 7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교수님도 좋은 얘기 해주셔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실제로 저 디지털 사업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여러분 아시는 HTS, MTS, 뭐 웹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 제가 5년 전에 이 디지털 사업 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를 포함한 구성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그 90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문에서 AI 빅데이터 부문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저희 그 현업에 있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부분에 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료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익성 악화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 금투 회사 입장에서 생존하는 어떤 기반은 이 디지털에 있다라고 저희 경영 방침에도 이제 선포를 하셨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부문에서는 계속 이 AI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금투업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은 벌써 20년 전에 도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트레이딩 뭐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가 수수료,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에 등장하고 또 최근에 무료 수수료, 아주 치열하게 저희 업계는 디지털화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일반 개인들의 어떤 참여가 더욱더 많아져서 이제 요 다음 스텝에는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저를 포함한 저희 회사 여러 부문의 공동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이제 쭉 봤을 때 그래도 좀 안도가 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의 전략 방향하고 오늘 발표 자료 송 박사님 하신 게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방향성은 잘 잡고 있구나, 이제 이런 조금 안도감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혁신도 있지만 AI 기반으로 돼서 이제 향후 서비스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저하고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년 전부터 있었던 사이버 트레이딩, 그다음에 뭐 저가 수수료, 모바일 플랫폼, 무료 수수료, 이걸 뛰어넘는 요 다음 스텝은 AI 기반으로 한 투자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일부 지금 오픈이 돼 있고요. 10월 달에 이제 메인 오픈하는데 디지털 PB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PB 서비스를 디지털로 완결성을 짓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신문 자료라든지 공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하루에 세네 번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그걸 이제 서비스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SOE를 가지고 있다,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투자 방향과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슈 진단도 해주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기술인데 그동안 어떤 금융투자회사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용하게 하는 수준에 있었다면 이제는 초개인화 시대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어떤 서비스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그래서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더 고객 현실성에 맞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내년에 어떤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현 본부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미래에셋 죄송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왔고요.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자산운용업계를 또 이렇게 의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그 송민규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뭐 인사이트도 많이 담고 있고, 그래서 업계 종사자로서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또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자산운용사로서 전략을 세우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뭐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자산운용사가 그런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현황을 공유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랬지만 요즘은 저희 회사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슈, 두 번째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 저금리, 저성장, 뭐 저물가 이렇게 대변되는 운용사에서는 이제 수익을 찾기 힘들어지는 이런 뉴 노멀이라는 시대에서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뭐 의견을 좀 몇 가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인데요. 디지털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영역은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용에 관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AI 이런 것들을 운영에 접목해서 성과를 개선시키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력들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처리하고 뭐 인공지능 활용한 뭐 운영 솔루션을 개발해 보자,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펀드도 개발해서 출시가 되어 있고, 조만간에는 이제 그런 그 AI에 기반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ETF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는 노력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ETF라는 이제 툴들이 막 다양해지면서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운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럼 그런 AI 펀드들 성과가 어떠냐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라이브 레코드라고 할까요? 실제 운용 성과가 우리가 평가하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익률을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에 나오는 정보의 양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정보의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개인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시대는 다 끝났다.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그 처리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운용사는 반드시 도태된다. 이렇게 저희들 사명감, 위기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AI를 활용한 펀드 운용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국면에 따라서 당장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계속 충분히 이제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과 관련된 두 번째 영역이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즘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판매회사랑 공동으로 또는 운용사 단독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운용사도 올해는 거의 매주 웹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게는 한 100명 정도 들어오고 주제가 좀 좋을 때는 2,000명, 3,000명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데요. 이게 시간대가 언제나 저희 8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일과가 다 마치고 나서 저는 8시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접속을 하시고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이런 세미나 이런 쪽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판매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뭐 직접 나가는 그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펀드 매니저가 직접 나오고 또 미국이나 뭐 이렇게 해외에 있는 저희 계열사 전문가들 뭐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을 뭐 올 필요 없이 직접 연결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참신하게 현재로서는 투자자분들께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영향이 이제 절대적으로 크죠. 최근에 계기가 됐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이런 비대면 온라인 소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의 투자를 운용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은 이제 쌍방향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챗봇 같은 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쓰고 있고 웹 세미나와 같이 이제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자산운용 업계가 투자자 신뢰 문제로 말이 많은데 그런 고객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 신뢰 제고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냐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또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이제 백오피스에 대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전환인데요. 백오피스 업무는 이제 매매 이행, 결제, 뭐 이런 운영 지시, 오퍼레이션과 넓게는 이제 내부 통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이제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일상적이고 단순한 반복적 업무 등이 많지만 그러면서도 빠뜨리면 정말 큰일 나는 안 되는 일들이라서 이게 상당히 만만히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이런 영역이야말로 이제 우리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A, 뭐 로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렇게 해서 RPA라는 이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은행 또 사무관리회사에게 운용 지시를 끊임없이 보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사람이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낸 주문을 이 RPA가 스스로 인지해서 해당 주문에 따른 결제 등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유관부서나 기관에게 전송한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것 떠나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뭐 멀지 않은 미래에 전체 운영 지시 업무량의 한 7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런 디지털 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그게 달성이 되면 지금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그 업무 처리 속도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고객 접점이 넓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신한금융투자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산운용 업계도 지금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는 이제 제안을 업계에 같이 이제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좀
좀 의견을 드리자면 발표자분께서 이제 그 자산운용업의 미래를 이렇게 좀 언급하실 때 앞으로 사모펀드, 벤처펀드 활성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것 못지않게 저금리 저성장 도래를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저희 자산운용업계는 연금 시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품 요즘 뭐 저희 미래에셋도 있지만 뭐 TDF라는 그런 상품을 연금용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연금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그런 구조화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 저성장 플러스 시장 불확실성 뭐 이렇게 표현되는 뉴노멀이라는 지금의 투자 환경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뉴노멀 시대에 이렇게 중요하냐? 연금 펀드는 장기성 자금이거든요. 단기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막 대량 환매 이렇게 이어져서 시스템 위기를 항상 걱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연금 상품 위주의 투자 문화, 장기 문화가 정착된다면 이런 시스템 위기도 함께 이제 좀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가 봐서 연금 펀드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문화도 정착시키고 시장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세제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당국에서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는 펀드 가입을 하시고 투자해 보신 분들은 내가 이익 난 펀드에서는 세금을 내는데 손실 나는 펀드에서는 이게 상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내가 펀드 투자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돈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버는 데서 나갔던 이런 세제 체계인데 이거를 이제 통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방향 취지는 이제 그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입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바로 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이런 게 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기준으로 단기 장기 구분해서 뭐 물론 이제 그건 장기 투자자 혜택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페널티다 뭐 이렇게 지적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약간의 넛지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장치 구분을 통해서라도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좀 더 구체화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라도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써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투자가 단기화된다든가 레버리지 등 무리한 고위험 투자를 추구한다든가 뭐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영업 직원들의 일부의 불안전 판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건전하게 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연금 펀드라든가 이런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손영채 과장입니다. 송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중에 금투 산업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시나리오 1, 2 중에 이제 어디로 갈지는 당국의 스탠스가 또 당국의 스탠스와 업계 관행, 문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국의 스탠스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그런 영향을 과연 미칠 역량이 있는지도 한번 갑자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워낙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면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그 저희 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그 회의들이 많은데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언제가 포스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존에 잠재돼 오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정말 증폭되고 또 어떤 거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을 테고요. 이제 또 문제되는 것들이 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성장 섹터 쪽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고요. 주가 면에서 말씀입니다. 이제 물론 뭐 정책에 대한 기대도 더 훨씬 커졌을 테고 이제 산업 트렌드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늘었죠. 미국의 로빈후드 투자자들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신성장 섹터 쪽에 그런 직접 투자자들이 엄청 늘어난 것 같고, 젊은 층들이 이제 공모 펀드 이런 거보다도 스스로 이렇게 전문 투자자 노릇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뭐 긍정 부정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사모펀드 문제를 놓고 보면 작년 말에 이제 독일 DLF 그 문제 때문에 큰, 지금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규모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큰 충격이었고, 은행에서 이렇게 사모펀드라는 형태로 껍데기를 씌워서 이렇게 이런 상품을 일반 투자자들께 많이 팔았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많이 준비해서 작년 12월에 그런 대책 발표를 했었죠. 이제 근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사모펀드에서 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ELS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ELS 규모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3월 이런 코로나 금융 위기,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금융시장의 출렁일 때 이런 ELS 발로 해서 우리나라 단기금융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그런 잠재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박사님이 이제 처음에 우리 금투 산업의 강점이라고 하시면서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게 또 무슨 말씀이실까 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럼 우리 금투 산업이 어디가 오염이 안 됐을까, 어디까지가 오염됐을까 생각해 보면 참 명확한 답변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금투 산업의 그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더라도 이제 깊이 안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쳐야 될 그 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송 박사님 발표 자료 중에 더 특히 제가 감명받았던 게 이제 프로세스의 상품화 말씀하시면서 슬라이드 28쪽 이후에서 이렇게 뭐 금투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를 세분화해서 각 업무별로 이렇게 전문화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려면 규제 면에서도 분명히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그 차이니즈 월이나 업무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느 업군보다 규제가 심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이제 법 개정을 했고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이제 프로세스, 회사의 프로세스 관련돼서 짚어주신 것 같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모펀드와 전문 투자자 중심의 어떤 시장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문제가 많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일부의 문제다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좀 사모펀드답지 않은 그런 사모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시장을 흐트러 놓은 그런 부분을 이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투자자들의 층이 좀 넓어져서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모펀드 그런 상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P자로 해서 그 요즘 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 그 라인펀드 관련돼서 100% 환급하기로 그렇게 이제 분쟁 조정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감독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프로텍션과 금융회사들을 건전한 플레이어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프루덴셜 레귤레이션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자들의 돈을 이렇게 다 갚아주는 게 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전성 감독이 결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일 텐데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본 금융투자업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